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봉이의 살인이 악한지 최만식의 탁률한 작품을 가지고 과연 사람을 죽이는 행위,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봉이란 말을 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초봉, 첫 번째 봉우리 무슨 뜻일까요? 처녀를 상징하는,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초봉이라는 것은 결국 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복, 결국 순결을 잃어버리겠죠. 빼앗기겠죠. 그리고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봉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봉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했는데 초봉이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개자가 보니까 닭개자를 썼어요. 그러면 개봉은 무슨 뜻일까요? 닭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혜주씨. 닭은 무슨 뜻이야? 알을 낳죠. 알이라는 것은 새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부화 깨어나가지고 하늘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무당 또는 메시아 또는 헤르메스, 이런 연결자들을 상징하는, 하늘의 영역을 상징하는 동물이네요. 새. 그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화의 원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는 새가 등장하고 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또 왔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새 중에 봉황도 있고 뭐 그냥 훌륭한 새들도 많은데 왜 닭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개봉, 최만식은 우리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많은 상징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초봉이란 말도 예사로운 말이 아니고 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닭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알을 낳는다는 설명을 여기 미리 했습니다. 닭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물은 소였습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 풀을 나게 하는 해를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이해해 그걸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를 닮은 소의 눈을 보셨나요? 네, 해를 닮았습니다. 사자의 눈을 보셨나요? 해를 닮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봤나요? 좀 해를 조금 닮았죠. 눈 크신 분들의 해를 닮았습니다. 자, 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와 관련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뭘까요? 해와 닭과 그다음에 사자와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 가장 힘이 세죠. 두 번째로 힘센 동물은 누굴까요? 소일까요? 아니면은 사자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닭일까요? 묻는 목적이 분명하죠. 네, 닭이겠죠. 왜 닭입니까? 그렇지. 해를 제일 먼저 죽어있잖아. 해가 어둠, 죽어있는 해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해를 불러들이는 동물, 그래서 가장 힘센 동물로 이해를 했는데요. 곤명에 가면은 봉황을 그려놨는데 잘 보면 전부 닭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 서양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카오스. 성경에서는 말씀. 그래 동양에서 뭐가 있어요? 태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어둠이 시원해요. 여성성을 상징하는 어둠. 이거 시원이고 다음에 낮이 오는 건데 낮이 오려면 뭐가 떠야 됩니까? 해. 자, 그럼 해는 뭐가 불러들여? 닭. 그럼 태초에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탄생하겠어요? 닭이 탄생해서 닭이 뭐 할까요? 네, 웁니다. 울면은 해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른 뒤에는 그 다음엔 뭐가 생겨나야 될까요? 여자, 남자 중에? 항상 동양은? 무슨 남자야? 이건 잘못된 동양이지. 여성성, 그죠? 밤이 우선이다. 여성이 먼저죠. 여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남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날까요? 아이러니하게 전쟁. 야, 이 셋만 모이면 전쟁이 생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결혼제도이든 해가지고 결국 죽음 뒤에 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큰 사이클, 주기가 있습니다. 자, 개봉을 통해서 최만식은 뭔가 암시를 던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닭, 여성성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작가들이 쓰는 낱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큰 의미 부여를 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정당방위 개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그 빨래 건조대가 흉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50대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이 20대 청년에게 들켜가지고 얻어 터졌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도망을 가고 싶어 해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근데 도망을 못 가고 잡혀가지고 청년에게 술이 약간 2시, 3시 새벽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기절을 했는데 기절한 이 도둑을 청년이 짓밟고 발로 밟고 그러다가 한 20분 뒤에 분이 안 풀리니까 빨래 건조대를 가져와서 빨래 건조대를 때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허리띠로 또 때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식물인간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뇌사와 전혀 다른 겁니다. 뇌사는 뇌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뇌가 다 녹아서 14일 정도 되면은 미지근한 물로, 검은 물로 변합니다. 뇌가 다 녹아버려, 죽어버린 거죠. 뇌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인데 식물인간은 뇌의 이런 신경과 그리고 우리 몸으로 이어지는 신경 사이에 연결이 끊겨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극을 줘도 뇌 안으로 연결이 안 되고 신호가 전달이 안 되고 뇌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해도 바깥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긴 상태가 바로 식물인간 상태다. 근데 그 도둑에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님이 아마 도둑을 좀 이렇게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은 뭔가 자립이 좀 어려웠던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만 이 형님이 자살을 해버렸어. 근데 이 도둑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황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정서를 낸 거죠. 탄원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청년이 구속이 됐고 구속이 됐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 빨래 건조대가 무슨 흉기냐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호통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그 국회의원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정말 정당방위를 좀 이해하고 법원이 뭐 판사가 뭐 엉터리를 판결했겠습니까? 요즘이 그런 시대야?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도 이제는 자기 양심과 또 법적인 소견을 갖고 또 지금은 재판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누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시기죠. 물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판결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사를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아, 집에 침입해가지고 도둑을 쫓아내는 거는 정당하겠죠. 정당한 방위라는 건 막는다는 거니까 막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절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놈을 붙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면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한도를 넘어섰다. 과잉 방어다. 너무 지나쳤다. 그럼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폭력, 복수를 한 것이다. 응징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응징, 법의 처벌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복, 복수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잉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반대로 아니 도둑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 자꾸 도망가려고 했다 얘가. 도둑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 과잉으로 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은 도둑을 잡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과잉으로 약간 술도 한잔 했겠다. 또 젊은 혈기였겠다. 도둑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좀 무기력하니까 신나게 두드려 팬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술 마시고 혹시 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가시나요? 고이 들어가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와장창 취하면
어디선가 가만히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술이 취하기도 어렵고요. 창피하잖아. 실수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실수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절제를 하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즐겁게 그리고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전날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들어온 거예요. 시끄러웠던 거예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야 조용히 해 그러는데 못 듣고 그냥 들어왔어요. 건너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막 두드려 팼습니다. 너 인마 조용히 하라고 내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술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층간소음이 그런 거죠. 별것도 아니지만 늘 쌓이고 반복되면 사람 스트레스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폭발하게 돼. 분노하게 되고 뭐 갑자기 이제 빨리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조급해집니다. 와서 팼는데 이 사람도 이제 봉변을 당한 거니까 갑자기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들고 3번을 찔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 칼로 찌르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어 목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칼로 찔렀을 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칼로 찔렀을 때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찔렀을 경우라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흉기를 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가 와서 찔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박이 가능합니다. 갑론을박 가능한데 재판부는 여전히 역시 과잉 방어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당방위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 정당방위니까 오로지 방어만 해야 됩니다. 맞기만 해야 되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에이 설마요. 네 때릴 수 있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방어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하죠. 청소년기 때. 야 한번 때려봐 자식아. 때려보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한 대 때리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싸우죠. 그죠? 도발하는 거. 때리도록 이렇게 유혹하거나 도발해가지고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게 한 다음에 그거에 맞서서 이제 복수하는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하거나 달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으로 싸움을 폭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먼저 폭행하면 안 되고 등등.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6번 같은 경우 보세요. 상대가 이제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폭력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식물인간 도둑의 경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2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도망갑니다. 잡아주세요. 붙잡아 놓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상대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싸우게 되겠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조항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입은 피해가 나보다 크면 안 돼. 야 이게 어딨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럼 잘 살펴야겠네. 내가 도둑 때릴 때 도둑이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잘 살펴가지고 도둑이 나보다 더 적은 피해가 있도록 때려야 돼.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때리긴 때리더라도 3주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러면 도둑은 나를 팔을 분질러도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도 이 정도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괄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럼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사회적 통념도 필요한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였어요. 어쩔 수 없어서 때렸어요. 그 어쩔 수 없었다.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판사가 그걸 정당한 행위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잘 만나야겠죠. 두 번째는 이게 좀 가혹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칼로 날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칼을 뺏는 거는 좋습니다. 또는 칼을 뺏기 위해서 몽둥이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건 정당해요. 근데 칼을 뺏은 다음에 그 칼로 상대를 찌르면 과잉방어에 해당됩니다. 요거 헷갈리네, 그죠? 어쨌든 네, 뺏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뺏기 위해서 여러분 뭐 좋은 방법이 있네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면 되겠네. 그럼 뺏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판단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칼을 뺏는 건 허용되지만 그 칼로 찌르는 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인식하고 법적인 죄 유무하고 그다음에 정당성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절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부간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한 분은 경비원이고 한 분은 이제 미용사인데 이 남자가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만 하면 강제로 부부 아내를 이제 성관계를 자꾸 하는 거야. 아내는 싫어. 거부하고 그랬는데 막 강제로 하고 그랬던 거죠.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죠. 반복이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점점점 폭력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부엌칼로 남편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길에 갖다 버렸습니다. 남자가 이제 신고를 했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길에 버려진 성기를 찾아서 병원 가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뭐 봉합은 잘 돼서 문제는 없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것이 서로 이제 고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1심에서는 부부간 성폭행에 대해서 로레나라는 이제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무죄다 이거. 예를 들어서 부부간간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뭐 했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강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패소한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난리가 났었죠. 뭐 페미니스트를 해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결국 사회적 인식에 이제 변화가 생겨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부부 강간도 성립이 된다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죄 판결이지만 너무 끔찍해. 남편의 성기를 칼로 잘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치료를 조건으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남자 여자 사이에 어떤 여러 관계죠. 권력 관계라는 것도 있고 또 인격의 문제도 있고요. 성이라는 건 인격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막 성관계를 요구하고 했더라. 그래서 수치심도 느꼈고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모욕도 받았고 부부간에 이런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 폭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나는 짐승의 거시기를 잘라쉬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숙제고요. 탕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탕류, 흙탕물이라는 뜻인데 그건 맑은 물이 있겠죠. 깨끗한 물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그것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맑은 물이라는 개념을 보면 물 자체는 더럽지 않은데 무언가 섞여 들어온 것이죠. 섞여 들어왔다. 시대를 말하는 것이네요. 그 흙탕물 속에 빨려 들어가는 깨끗한 물이 있다면 소복이라면 그 결국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암울한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순결을 잃는다든지 또는 시대의 경우 나라를 빼앗긴다든지 또는 도덕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탕류라는 시대 정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럼 그것의 반대말은 청류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류로 가면 누구든 깨끗해지겠죠. 더러운 놈이 들어와도 결국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자체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냐? 근데 이 세상은 과연 척류가 있나요? 이 세상은 탕류인가요? 척류인가요? 척류와 탕류가 섞여 있나요?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갑자기 어떤 한 시대가 탕류가 됐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과연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채만식이 제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제가 채만식을 닮은 거겠죠? 초등학교 사진이 아주 유사한데 모자만 쓰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 채만식의 이 모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도 써서 좀 안 닮았는데, 채만식이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작가가 30년 종교전쟁, 그 유럽의 가장 끔찍한 전쟁이죠. 이유가 없는 거죠. 너 캐톨릭이야? 죽여. 너 프로테스탄트야? 죽여.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종교가 말이야.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악마짓이잖아요. 브라퀴짓인데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했어. 그리고 누가 그걸 획책했겠습니까? 정치인과 신부들이죠. 종교인들. 근데 그들이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아무도 자기들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 억초가 어머니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누구도 고백하지 않아. 내 탓이라고. 채만식이가 이제 딱 한 번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원고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글 써가지고 먹고 살던 놈인데, 이제 맨날 친일하라고 검열을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글 쓰는 걸 딱 꺾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갑자기 순사들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간 거야. 그리고는 너 뭐 이런 모임, 독서 모임 해가지고 변호인이란 영화에도 나오죠, 그죠? 독서 모임 했지. 그래가지고 뭐 반일 했지, 뭐 해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달 뒤에 이러는 거야. 야, 너 조선문학회라는데 알지? 네. 거기서 무슨 연설회 하는 거 알지? 네. 너 가서 연설 좀 해라. 저 일본어 못하는데요. 못해도 조선어로 해도 돼. 조선어로요?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하면 돼. 고민이 되죠, 그죠? 학도병 전쟁에 참전하라고 지금 연설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고문을 받았어. 이거 연설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 끝에 이제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죄를 진 거야.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잖아. 죄를 져가지고 그날 이제 연설을 끝낸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자기 총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뭐, 야, 가지 마라 하고 이제 술을 마신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연설을 했기 때문에 5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뒤에 아무도 친일파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친일했다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그 상황에 소설 하나 써서 내가 연설을 했다네. 그래서 서울대 김머시기 교수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아주 대단한 영향력 있는 분이 이 채만식을 그 친일 작가로 딱 찍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비평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시대를 대변하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에요? 작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사람은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백을 안 한 게 작가가 아닌 거지, 고백을 하면 그건 진정한 작가가 되는 거죠. 브레이트도 한국에 금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굴 위해서 고백을 합니까?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 고백 안 하면 더 좋은 거죠. 자기 죄를 왜 스스로 밝힙니까? 이런 이제 고백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아주 위대한 작가로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탕류를 선정하게 됐다. 탕류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탕류는 좀 내용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쓰는 이제 등장인물을 나오미라고 쓰죠. 나오미. 일본 이름 같기도 한데 나오는 사람 나오미. 주인공은 초봉입니다. 근데 초봉이를 둘러싼 인물, 주인공을 이렇게 쭉 화살표 모양으로 해놨는데 오른쪽에 고태수 남편입니다. 바람둥이, 또 이제 간통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은행에 돈을 횡령하는
정말 뭐 악질이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초봉이한테 반했어요. 초봉이가 신여성으로서 신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봉이에 대한 어떤 그 낭만이 있고 그래서 초봉이에 반해서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정주사라고 하는 에게 이제 장사 미천을 대주겠다는 말로 꼬여가지고 초봉이를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딱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고태수는 고종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박재호는 아빠 친구야. 그런데 요 당시만 해도 처녀에 대한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친구의 딸이기도 하지만은 처녀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초봉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봉이가 이제 우연한 사건으로 고태수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밑에 나온 장영보라는 놈한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장영보는 꼽추인데 꼽추는 오늘날과 달리 그때는 천형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하늘의 형벌을 받은, 그러니까 악당으로 보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태어난 걸 잘못 불행하게 태어난 것인데 꼽추란 이유 하나로 천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삿대질 받고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장영보는 심리적으로도 꼬부라졌죠. 이런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초봉이 또 본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초봉이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데 고태수가 낚아챘습니다. 이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초봉이 될 걸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는 고태수를 이제 간통을 시키게 만든 다음에 간통 장면을 남편에게 들키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맞아 죽게 만들어. 그런 사이에 이제 자영보는 초봉이한테 들어가가지고는 초봉이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봉이는 2중 3중으로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남편은 죽게 됐고 자기는 겁탈을 당했고 버린 몸이 됐고 순결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자살도 못하고 이제 A 고향 군산을 떠나서 서울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기착관에서 박재호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박재호가 이런 초봉이를 감싸고 위로하고 돌봐줄 생각은 못하고 야 너 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초봉이를 첩으로 삼게 됩니다. 요거는 청나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영보는 당연히 일제를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죠? 그 다음에 초봉이에게 이제 결국 딸이 하나 생기는데 이 딸이 그 고태수는 성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장영보, 겁탈당한 장영보의 딸이라는 이런 암시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딸에 대해서, 송이라는 딸에 대해서 우리 초봉이는 모성애가 너무 극진해. 처음에는 이제 이놈의 악마에 시작해가지고 지우려고 하다가 안 지워져요. 그리고는 이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낙태하려고 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완전 모성애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박재호 초봉이를 처부된 박재호가 이제 불만이죠. 첩질은 안 하고 여기 딸만 귀 여겨. 그래서 불만이 잔뜩 쌓여있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요 장영보가 들어와가지고 송이 내 딸이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냐 얼른 죽으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갑자기 이제 초봉이하고 장영보하고 이제 단판 승부를 이제 내게 됩니다. 너 어떡할래? 응? 나랑 같이 살래? 말래? 그래서 초봉이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야, 여자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돈도 없고. 그러자 딱 묻는 거예요. 너 돈 많아? 그러자 이제 장영보가 고태수가 횡령한 돈을 또 지가 횡령해가지고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나 돈 많아. 해가지고 얼마 줄게 너의 아버지 장사 밑점 떼어주고 네 동생 개봉이 학비 대주고 또 뭐 송이를 위해서 뭐 예금도 들어주고 생활비 얼마 주고 다 할 테니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거래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했더니 장영보는 초봉이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요걸 이제 밤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도 때도 없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해. 그러니까 초봉이는 빼짝빼짝 말라가. 왜 그러냐면 성적인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송이를 거꾸로 들고 때리고 칼로 막 죽이겠다 협박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송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빼짝빼짝 마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내를 돌면서 이제 약을 이제 모아가지고 와서 자살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송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또. 그래서 꼭지가 돌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장영보를 발로 차고 두드려 패가지고, 근데 평소에도 장영보가 송이를 건들기만 하면 때리고 발로 차고 했어요. 그때마다 장영보는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 나온 표현대로 삑삑삑 하면서 말하자면 맞는 것 자체를 사디즘처럼 좋아했던 거죠. 그 이런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초봉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놈이 지금 내가 때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 그러다가 어떻게 사타구니를 발로 찼는데 꼬꾸라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초봉이가 더 열이 뻗쳤습니다. 이놈이 맞는 시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는 화가 더 난 거죠. 아주 이제 명치 이런 데도 막 이제 발로 짓누르고, 아까 우리 식물인간 도둑처럼 그렇게 계속된 폭행을 했고, 끝내는 이제 두리번 그 돌로 된 맷돌을 들고 와가지고는 내리쳐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탕류에서의 큰 줄거리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장영보를 죽인 이 초봉, 그리고 초봉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빗고 가만히 앉아서 자살을 이제 하려고 하는 때에 초봉의 여동생 개봉이하고 초봉이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 남승재가 와가지고는 이제 자수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초봉이가 자기가 사랑했던 남승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남승재하고 개봉이는 결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연이 막 꼬였죠, 그죠? 근데 남승재 몰라, 초봉이 모르는 남승재한테 묻는 거죠. 나 기다려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감옥 갔다 올 동안 나 기다려 줄 거야? 그러면 가고. 뭔가 희망, 마지막 희망, 루신이 말하는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저 갈라진 틈 사이로 밤톨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봤죠. 그런데 저 밤톨만큼의 빛이 없다면 깜깜할 거야. 근데 바로 저 밤톨만큼이 바로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희망이 되는 거죠. 남승재가 지금 희망입니다. 남승재가 어쩔 수 없이 다녀오시구려라고 말을 하면서 끝나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최만식이가 프롤로그라는 이름을 붙였어. 서곡이라고. 그건 뭔가 이제 본래 연주가 막 시작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봉이는 어디서 연주가 시작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도대체 이 프롤로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아주 어려운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음을 다양하게 물을 수 있는데, 마지막 여기 보시면 죽어도 싼 놈인지가 핵심입니다. 장영보라는 인물은 과연 죽어 마땅한지, 죽어도 싼지. 그렇다면 싸다는 게 뭡니까? 죽어도 빛을 다 못 갚는 거죠. 그럼 육시를 하는 거죠. 우리 그 김옥균 광화문에 이렇게 갖다 놓고 죽은 사람 소금에 절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찢어 발겼잖아요. 그죠? 너는 죽어도 싸니까 죽어가지고는 안 돼. 찢어 발겨 그냥. 아주 참혹한 죽음을 이제 선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어도 싸다는 엄청 무서운 말이네. 그래서 죽어도 싸. 더 너는 죽은 뒤에도 뭔가 큰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마땅한 놈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아. 너는 몇 대 맞는 게 맞아. 이게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형보는 죽어 마땅했는지. 그러면은 초봉이는 정당한 살인을 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초봉이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탕류를 전깃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당방위라는 관점에서 초봉의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초봉이의 삶을 전체적으로 반성해 보시면서 초봉이가 죽인 이 장영보의 그 살인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갖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